안녕하세요. 이야기 소매상 김골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르네 마그리트의 첫 도전과 좌절을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926년부터 29년, 마그리트에게 3년은 매우 의미 있는 시기였다고 전 보입니다. 벨기에에서 마그리트는 생각을 하게 돼요. 초현실주의자로서 난 한평생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여러 작품들을 낳게 되고 그 중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보시는 1926년도 잃어버린 기수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첫 전시회를 가지게 됩니다. 에드워드 호퍼도 아주 젊은 시절에 좌절을 많이 했죠. 한 반박자 앞서가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르네 마그리트 역시 벨기에에서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마그리트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는 굉장히 디프레스 많이 됐었다. 어떻게 이렇게 나의 작품을 몰라주고 냉담하고 비판을 많이 가하는지 난 괴로웠다라고요.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벨기에 바닥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다면 예술의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난 파리로 가보겠어. 당시만 해도 파리는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벨기에보다는 굉장히 호의적인 시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1924년에 사진에서 보시는 앙드레 브루통이라고 하는 초현실주의의 설립자예요. 1924년도에 초현실주의 매니페스토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성에게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살았던 걸 반성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환상, 무의식과 같은 인간의 어떤 균형을 한번 도모해보자 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그룹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던 시기였던 거죠. 2년 뒤였던 1926년이었던 만큼 파리로 한번 가서 도전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 가서 앙드레 브루통과 만나게 된 마그리트는 몇 마디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의 취향과 생각이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사실에 굉장한 반가움을 서로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막역한 친구가 된 둘은 앙드레 브루통이 참 주변의 초현실주의자들을 막 소개해주면서 초현실주의 세계에서 일종의 중심부로 향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발표를 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1928년도 First Mirror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살바도르 달리나 막스 에르스트나 다른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자주 사용했던 모티브이긴 해요. 다만 아주 극단적으로 눈을 확대해서 그 눈에 비친 곳에다가 하늘을 또 배치시켜 놨죠. 데페이즈망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을 딱 컨텍스트적으로 일반적이지 않게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데페이즈망 기억하시죠? 이 그림을 통해 제가 나름 해석이 되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마그리트는 아마도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현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면 그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눈 안에 있는 세상일 수 있진 않을까? 굉장히 철학자들이 흔히 질문할 법한 것들을 이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물리적인 세계와 독단적으로 하늘이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그리트가 초현실주의 화가로서 세상에 던지는 화두로 저는 읽혔습니다. 초현실주의자 그룹은 1924년부터 29년까지 한 12권 정도의 초현실주의 어떤 개혁에 관한 잡지, 책자 이런 걸 발간을 하거든요. 12권에 걸쳐서. 그중 마지막 12번째 호에다가 마그리트는 이미지의 배반이라고 하는 아티클을 게재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의 배반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 당시 마그리트가 수록했던 그 아티클의 시각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귀가 적혀있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합을 마주한 우리는 뻥지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담배를 필 때 무는 이 파이프는 실제로 연기도 나고 하는 실제 물성을 가진 것이죠. 하지만 이 그림에 놓인 파이프는 뭡니까? 2D 평면에다가 도트로 표식을 해둔 이미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하는 파이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글귀의 말은 맞는 말인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2D에 놓인 도트
점들에 불과하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게 맞지 라고 깨닫게 되죠. 이 그림을 통해 마그리트가 하려고 했던 말인즉슨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이미지들을 소비하며 살아오는데 그 작가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어떤 기법을 깊이 있게 음미하기보다는 그냥 파이프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곱씹을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긴 채 우리는 이미지에 그냥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명으로 불리우는 것이겠죠. 당신이 보았던 이 파이프의 이미지들, 이미지에 불과하잖아. 실제는 파이프 아니잖아. 너 근데 왜 이미지를 그냥 파이프라고 믿어버리면서 그냥 소비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정말 당연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고 넘어가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이슈를 제기하는 마그리트의 도발적인 작품인 것이죠. 이렇듯 마그리트 연대기에 있어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쏟아내지만 마그리트는 그 3년의 파리 생활 동안 배가 굉장히 고팠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먹고 사는 것과 작품 세계를 병행하기 위해서 마그리트는 프랑스 파리에서의 생활을 접고 벨기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930년대부터 1938년까지 생계와 꿈의 병행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죠. 32살부터 40살까지 이 시기 동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벨기에 자택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자택 모습 좀 어떠세요? 나름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세련되고 저기 벽난로는 제가 앞선 편에서 말씀드렸던 타임 트랜스픽스드라고 하는 그림의 실제 배경이 됐던 곳이죠. 마그리트가 실제로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이 벽난로를 보면서 저기에서 기차가 뚫고 나온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즉흥적으로 하고 바로 스케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그리트가 살았던 자택의 어떤 소박한 주방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 풍경은 마그리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벨기에로 돌아와서 동생과 실제 디자인 에이전시를 차려서 운영을 하던 곳의 작업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네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 했던 작품 중에 하나를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지금 보시는 포스터, 영화 포스터죠. 토비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필름 배급사를 위해서 마그리트가 그렸던 작품이라고 해요. 차마 본명으로 활동하기는 싫었는지 지금 기준으로 부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에메어라고 하는 필명으로 활동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낮의 생계를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작품 세계를 또 게을리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작품은 1934년도 콜렉티브 인벤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어떻게 보이세요? 생선, 인간의 다리, 바다, 그야말로 평범하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물과 인물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맥락적으로 일반적이지 않게 접붙임으로 인해서 기묘한 감각을 또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컬렉티브 인벤션이라고 하는 작품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만든 발명품이다. 어떤 의미일까? 이 그림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불쾌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 생선 머리에 사람의 다리가 붙어 있다는 이 그림이 굉장히 흉측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꾸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의 대명사,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대명사라고 하는 인어공주를 접할 때의 감상은 어떠한가요? 전혀 흉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인어공주 역시 반인간, 반물고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순히 위치만 바꿔놨는데 왜 우리는 이런 기묘한 흉측한 감정이 드는 걸까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어공주의 그 아름답다라고 한 상은 우리가 오랜 시간 집단적으로 만들어 온 발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그리트는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발명한 그 통념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체적인 아주 깊이 있는 반성 없이 맹목적으로 그걸 아름답다고 당신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거죠. 단순히 이걸 순서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묘한 감정이 든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당신이 믿었던 믿음이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전 보였습니다. 그죠? 신기하죠.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맞아. 나는 똑같은 구성인데 왜 순서만 바뀌었다고 이렇게 느낌이 180도 다르지? 저도 좀 신기했어요.
마그리트는 후대의 예술이나 대중매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 중에 하나로 이 콜렉티브 인벤션도 2015년도 작품일 거예요. 광수님 그리고 박보영님 출연을 했던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작품의 영어 제목으로도 콜렉티브 인벤션이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르네 마그리트 이런 작품들이 또 이런 작품에게까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례였었습니다.